해야 되겠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 저수한 정책이 아까 이 두 선생님들 말씀드렸지만 그 자체가 국민의 기본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결혼, 출산, 양육이 우리 그 개인적으로 보거나 가족적인 차원에서 보면 정말로 이 보건의료라든가 또는 수당의 문제라든가 또 가족의 어떤 일가정 양육이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이 정말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꼭 해야 될 것들, 정말 삶의 높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 생활 계획적인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출산율의 그 결과적으로 수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일단은 정책을 해야 된다 이 결론을 내립니다. 쉽게 말하면 출산이 아름다고 해서 우리가 보육정책이라든가 가족정책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당시 결론에서 이 저사고를 합의했던 거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근데 불구하고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사실 이 당시 정책을 제가 참여를 했을 때는 그래도 국가가 2005년에 6년에 정책 수립해서 정책 열심히 하면 출산율이 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출산이 더 떨어져서 올해 작년에 2.05까지 떨어졌고 아까 제가 1.5. 네, 인구 대체 수준이 2.2라고 했는데 딱 반토막이 났습니다. 2.05로 작년 떨어졌고 올해는 저희들의 예측에 보면 0.97, 그러니까 96까지 떨어집니다. 쉽게 하면 여성이 평생 동안 어느 여성도 상관없이 평균으로 한 명이 안 나오는데 서울시가 최근까지 0.8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올해 아마 0.8 밑으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쉽게 말하면 출산율 문제가 사실 우리가 같이 긴 역사적 흐름을 보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죠. 인류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의 인류가 늘어오면서 출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그런 연속 지속성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과거에 높은 출산율에서 굉장히 높은 수를 유지하다가 아까 이 1차 산업혁명 이후에 그때부터 시작되면서 출산 억제부터 들어가면서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유럽 사회는 특히 1960년대 66년 이 시기에 일단은 대부분 나라들이 많은 나라들이 2.1, 2.0 밑으로 떨어집니다. 인구 대체 수준이하러. 그래서 우리가 학기 출산이 2.1이 안 될 때는 저출산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유럽 사회에서 1960년대 중반쯤에서 저출산 현상으로 이 많은 국가들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출산율이 현재는 세 가지가 있죠. 쫙 올라가서 2.1로 올라가는 도달한 나라도 있고 독일, 스페인, 일본 이런 나라 같이 2.3에서 2.56까지 있는 나라들가 있고 우리나라 같이 유일하게 밑으로 더 꼬라박는 나라가 있습니다. 세 부가 있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출산율이 되게 인류 역사상에 앞으로 우리가 1000년, 2000년, 30년을 또다시 우리가 이야기 연장해 본다면 이것이 과연 다시 1000년 후에 또는 수백 년 후에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정말로 이 낮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될 거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이 수준이 계속된다면 그냥 인구 통계학적으로 시뮬레이션에서 추계해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정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긴 역사적인 큰 흐름에 보면 과연 이 출산율이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이냐. 당장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몇십 년 동안에는 변함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다음에 근데 인류 역사상 또 우리나라 같은 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미래에 100년, 200년, 300년, 500년을 어떻게 변할 거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큰 것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출산율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도 많습니다. 아까 정치율도 안 올라가니까 문제 있다는 것도 있고 출산 자체가 안 올라가면 어때? 하는 어떤 그런 인물들도 있고 또는 출산율을 갖다가 여성이 출산 도구화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성계 이런 데 인도에서는 출산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거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다 떠나고 나서 우리가 인류가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로 인류가 지구상에 살아간다는 관점에서 보면 과연 어떤 출산율이 미래는 어떻게 걸려질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아주
자, 또 하나 축이 사망입니다. 우리가 또 고민이 출산도, 이게 지금 저출산 현상 때문에 출산만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인구를 하면서 사망도 고민하고 있어요. 사망은 어떤 쪽으로 고민하고 있냐면, 오래 사는 것을 고민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래 살지? 이걸 고민해요. 자, 우리나라가 1970년만 돼도 50가족이라도 10년 또 15년 빨리 죽었어요. 70년 만에도. 불과 40년, 50년 전만 해도. 근데 한국 사람 굉장히 뭐랄까 한번 한다고 끝장 보는 이 올 평균 수명인데 수명이 쭉 올라가서 최근에는 이 세계에서 최장수국가가 일본하고 이런 스웨덴 이런 나라인데 거의 버금갑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2년에 거쳐서 한국 인구학회 회장을 했는데 제가 일본 인구학회라든가 유럽 인구학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가서 나름대로 이제 한국 대표로 해서 한국 인구학회에서 기준을 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보통 유럽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의 어떤 그 진행 속도가 한 10에서 15년 우리가 뒤에 따라가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본하고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1940년을 기점으로 해서 베이비 세대가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1950년 이후에 1914년까지 일어나는 베이비 세대가 있기 때문에 약 10에서 15년 동안 우리가 약간은 시계가 늦게 가고 있는 걸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이 한 10년, 15년 우리가 시계가 늦게 가고 있기 때문에 너네들이 어떻게 하냐를 잘 보면서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하면서 가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일본 학자들하고 이 유럽인 학자들이 저한테 하는 소리가 뭔 소리냐 이제 너네 나라가 넘버원이다 제일 빨리 가고 있다 너네들이 우리가 원래 너네 나라도 좀 한국에 가는 나라를 좀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얼마나 뭐냐면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한국의 평균 수명이 일본을 따라잡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학자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뭐냐면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빨리 따라가고 따라잡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그냥 연장만 해도 한 10년, 15년 되면 한국이 더 높이 쓸 수 있죠. 얼마나 뭐냐면 앞으로 10년, 15년 되면 한국이 세계에서 최장수국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고민이 많죠. 아까같이 출산은 엄청나게 적게 하는데 오래 살기는 가장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이 두 개의 인구 모멘텀, 출생 사망 자체가 상당히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통 우리나라 사람 평균 수명을 측정해 보면 지금 통계청의 추정 배우의 칙으로 해도 보통 제가 추정한 보면 여성들이 한국 여성들이 한 평균 96세까지 삽니다. 남성들이 92세까지 살고 보통 평균 수명을 보는 방법은 정부가 평균 수명을 딱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이에는 플러스 3을 하시면 됩니다. 통계청에서 95세라고 이야기하면 플러스 3을 해서 98세라고 이야기하면 딱 잘 수명이 됩니다. 평균 수명.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대다수 국민들이 이제 95세까지 다 살고 또 20평균이기 때문에 많이 사는 사람들은 100세 넘는 사람들이 거의 반대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같이 오래 사는 것들, 또 적게 사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고민될 부분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민의 문제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동해서 이민하고 어떻게 연동할 거냐, 미래의 변화는 좀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출생, 사망, 이동이 세 가지의 요인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출산은 또 사망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 특히 사망 같은 경우도 과거에 우리가 영아 사망 또는 여성 중년 사망 이런 식으로 빠른 속도로 감소했는데 최근에는 저희들이 감지한 바로는 남성 50대, 60대 사망들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더 빠르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평균 수명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할 거다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출생, 사망, 이동이 세 가지가 이제 변화를 해서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2032년에 총 인구가 5,300만 명에서 정도 감소한다는데 지금 저희들의 예측을 한번 보면 2020년대 초에 자연 인구가 이제는 사망자가 출생수가 더 많아질 거다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얼마 통계적 추계가 자꾸 지금 현재 더 다운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국제 이동 관계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민했던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통계적 추계를 그대로 묻는다면 2065년에 인구가 4,300만 명 됩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 인구 4,300만 됐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1989년입니다. 1989년에 4,300만 명이고 그 다음에 2065년 4,300만 명인데 이 4,300만 명이 똑같은 것이 이제 고민이죠. 그 당시 그 한국에서 저수상고려가 대처할 때 상당히 많은 질문이 뭐였냐면 야, 대한민국을 좀 더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찬성입니다. 그 당시 제가 서울에 살았는데 서울에 한번 차고 나오니까 너무나 차가 밀렸기 때문에 너무 삶을 줄여야 되겠다. 이게 집값도 비싸고 지금도 아마 지금 다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아,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 물인구도 늘려 출산율 뭐 0.9면 어때고 0.8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이 정부 쪽에서 고민은 또 다른 고민이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아까 많은 예를 들었지만 스웨덴 인구가 1,000만 명 좀 넘습니다. 보통 유럽에서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거나 좀 비슷한 나라가 독일이 한 8,000만 명, 프랑스가 한 5,600, 700만 명,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하고 많거나 좀 비슷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1,000만 명 내외입니다. 많은 소국가들은 500만, 600만 밖에 안 됩니다. 근데도 제일 굉장히 잘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2006년, 5년, 6년 당시에 저수산대책을 결정할 때 이 고민을 했던 분이 이거죠. 자, 인구 적게하면서 복지국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인구와 규모를 좀 많이 있기 위해서 강대국으로 갈 거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들의 당시에 했던 논리들은 뭐냐면 야, 우리는 인구 소국 복지국가도 아니고 인구 규모가 많은 강대국가도 아닐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인구 구조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9년에 4,300명 있을 때 노인 인구가 3%밖에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2065년에 4,300만 명 똑같은데 노인 인구가 4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금세기 내에 2100년 되면 제가 연장해서 추려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자, 그래서 스웨덴이라는 나라들, 그다음에 노인 기준이 65세. 그것도 제가 한 대시간 하면 되는데 65세 이상 기준은 또 왜 65세 이상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5세가 왜 노인 연령 기준이냐 하는 것도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럽에서 비스마르크가 1800년대 말에 그 당시에 그 프로이센 중심의 독일적 학자 계시구나. 그 독일 연방하면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전국의 불안 문제 해소하기 위해서 세 가지 보험제를 들어오죠. 연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 그 다음에 산재보험, 고용보험 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 세 개였는데 그 당시 국민연금을 만들 때 독일 사람들 평균 수명이 49세였었어요. 근데 비스마르크가 설계할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갖다 65세를 만들어놨어요. 운 좋으면 타먹고 운 나쁘면 그냥 돈만 내고 와라 이런 식이 있었는데 그 당시 65세가 현재 1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노인 연령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면 노인 연령 기준에서 반박이 많겠죠. 우리나라도 2013년에 그다음 2015년에 두 번에 걸쳐서 한번 이 정부에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65세를 70세로 옮기자. 그래서 제가 2013년에 중장전략위원회에서 장관급에서 발표를 해서 65세에서 70세로 옮긴다고 발표를 했는데 옮기자고 했는데 그 당시 반대를 거세게 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복지부 장관이 그 당시 말씀이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노인연령을 65세 70세로 옮기는 것도 좋긴 좋은데 그만큼 사회 시스템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노인연령 기준을 70세로 옮긴다면 언젠가는 노인연금 타는 시기, 연금 타는 시기가 70세로 옮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하철, 무임승차라든가 많은 복지급여 이런 것들 체계가 뒤연령으로 가는데 현재 노동시장이라든가 또는 우리 개인으로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노인연령이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우리가 시계가 지나가는 말로, 야, 이제는 뭐 65세 정도 되면 시골에 가면 청년 반장인데, 어떻게 노인 하고 하시냐? 노인이 되면 좀 어울리자고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65세를 치료해 온다는 자체는 상당히 우리가 이 개를 보면 소득이 없는 구간이 길어지고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국가로 봐도 복지 체계에 대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연령을 갖다가 노인을 하고 할 수 있어도 그만큼 사회 제도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노후 준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안 된 상태에서 옮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노인 2013년, 2015년, 2015년은 이제 제 3차 기본기금만 일단 논의가 있었지만 그때도 사실은 어렵다고 해서 일단 논의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인구가 2천만 명, 3천만 명 좋다. 210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2200만 명입니다. 2200만 명도 만약에 우리가 노인 인구 비율이 20%, 30% 된다, 되고 하면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높으라고요. 그러면 좋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2천만 명 중에서 1000만 명이 65세 이상이다. 이렇게 되다 보면 정말로 이걸 모두 갖다 줬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사실은 변화합니다. 실제로 인구 추계는 사실은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예측이라고 하는데 예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생 부분만 매년 더해지기 때문에 이미 태어난 사람들이 100개 이상 연령층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이 패턴으로 갑니다. 추계와 같이. 이런 것들을 좀 아실 테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노인구의 고령화입니다. 우리 고령화가 보통 아까 성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고령화라고 하는데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 노인구의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나요? 아유, 제가 지금 한 12분 정도만 더 쓰죠. 예, 제가 말을 길어지다 보면 하루 종일 해도 저기 맞는 말씀 이게 하루 종일 들어도 제가 지금 넉넉히 있을 것 그래, 같습니다. 노인구의 우리가 또 고민한 것이 노인구의 고령화입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인구 구조 변화가 노인인구 안에서도 고령화입니다. 우리가 보통 과거에 학교에서 배울 때는 노인하면 그냥 단임명사입니다. 노인하면 그냥 그냥 외롭고 돈 못 벌고 그냥 불쌍하고 뭔가 효를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초중고등학교를 보면서 초문화를 배웠어요. 근데 그 당시 노인은 아까 같이 전체 인구 중에서 2% 3%밖에 안 됐던 시절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전체 인구 중에서 이제 15%가 가가지고 조만간 30% 40% 되는 시기에 노인구는 우리가 과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노인구와 같이 퉁쳐서 한 그룹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연령 스펙트럼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노인구 하면 보통 60대, 70대가 대다수였지만 지금 미래의 노인구는 연령 스펙트럼이 확 높아집니다. 그래서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이 충분한 어떤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변하기 때문에 이제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미래에는 이 80대, 90대가 엄청나게 빨리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국가 전략적으로 이제 고령화 문제는 출산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어렵다. 출산율이 아까 0.9대로 하고 뭐 이것이 심지어 0.8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출산율 갖고 우리가 기대고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노동력 문제라든가 많은 문제가 고령자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령자들이 고령사회를 갖다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돼야 된다 이런까지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또 딜레마가 있는 거죠. 물론 국가 전략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또 기본기가 넓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고령자가 이 과거같이 60대, 70대가 대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80대, 90대 이런 다양한 계층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고민되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고령자들이 더 노동시장의 체류기간, 있는 기간이 더 우리가 정년을 갖다 연장하면서 좀 더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여건을 만들거나 생활 방식을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고령자층이 보통 60대 후반, 70대 초반은 가능한데 과연 80대 이상은 가능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노화가 진행되면 어차피 정신적, 인지적,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누군가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결국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고령자 문제도 사실은
시간은 우리가 이 빨간과 초록색 이쪽은 대다수가 경제적이라든가 신체적이라든가 정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노인에 대한 미치이고, 그나마 이 파란색 계통만 약간 우리가 생산계층에서 시장에서 더 이상 더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커지다 보니까 이 자체도 심각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가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주요 신은 이겁니다. 출산율과 삶의 질인데, 최근에 우리가 삶의 질에 대해 출산율인데, 요즘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젊은 층들이 또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를 더 접근하지 않는다. 유럽 사회에서나 많은 미국 사회에서 보면 차일드 리스크 커플이라고 해서 무자녀 부부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무자녀 부부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한 자녀 가구도 증가하고 있지만 무자녀 가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자녀 가구 증가, 보통 우리가 출산율 1이 안 된다는 자체는 우리가 무자녀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증표인데, 이런 무자녀 가구 이런 부분들이 삶을 얼마나 추가하는 면이 우리 출산율 회복에 좀 더디게 되는데, 이 삶이나 출산율 회복을 어떻게 우리가 연계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우리가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 출산율 문제가 이제 해결